자, 이제 챕터 2.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1차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식은 뭐 이런 거죠. dy, dt는 뭐 ky, 뭐 이런 거. 자, 미분이 한 번 됐다, 그죠?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미분이 한 번 된 거는 뭐예요? 속도죠. 위치의 미분을 한 번 하면 속도죠, 그죠? 실제 생활에서 이 미분을 한 번 한 것 같은 정도는 여러 군데서 경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학교 엘리베이터를 타죠. 우리 학교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갈 때 어때요? 덜컹하죠. 설 때 어때요? 쿨렁하죠, 그죠? 그 미분 한 번 한 정도만 제어를 해서 그래요. 미분 여러 번 안 하고요. 한 번 한 정도만 제어를 하면 그렇고, 미분을 여러 번 한 것까지 다 제어를 하면 속도, 가속도, 이건 저크라고 해요. 이런 것까지 제어를 한 엘리베이터를 타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고급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혀 미동치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모르겠는데 어느덧 20층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훨씬 문제가 복잡해지죠. 훨씬 복잡해지고 이런 건 문제가 훨씬 단순하죠. 그래서 처음 디퍼런셜 이퀘이션 접하니까 단순한 문제부터 이제 풀면서 시작을 합니다. First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differential equation 특성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선형이냐, 리니어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형이냐, 선형이 아니냐. 선형이면 거의 풀려요. 선형이면 거의 풀리고 또 거의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선형이면, 난리니어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안 풀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형의 영역과 비선형의 영역이 뭐 요만큼 선형이고 요만큼 이제 비선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치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선형부터 배우는 거죠. 이게 챕터 2-3. 2-3에서는 가장 쉬운 형태죠. First order인데 선형이야. 가장 쉬운 형태죠.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방법을 오늘 할 거예요.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을 어떻게 푸는가? 가장 처음, 가장 쉬운 맛배기로 풀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난리니어는 안 풀리는 게 정상인데 가끔 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떨 때는 뭐 리니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챕터 2-2에서는 뭘 배우냐 하면 separable을 배웁니다. separable. 뭐가 separable 하냐? 변수가 separable 한데, 변수가 separable 하다는 거는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dy, dx라는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요 놈이 x텀하고 y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x텀 따로, 그 다음에 y텀 따로. x하고 y가 완전히 분리가 돼요. 곱하기 형태로. 그럼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겠지? 쉽겠지? 어떻게? x하고 y하고 따로 묶으면 되잖아. 따로 묶어서 적분하면 되잖아. 그죠? 끝.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막 난리니하게 들어와도 gx가 exponential x 난리니하죠. y가 뭐 어렵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별로 적분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뭐 난리니해도 괜찮아요. 풀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그 문제가 정형화되고 굉장히 예쁜 문제인 거죠. 보통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쉽진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이미 또 다 풀렸기도 했고요. 그 다음이 또 비슷하게 뭐 이런 선을 마음대로 하나 그을게요. 그 다음도 어떤 특정한 정형화된 형태입니다. 그 다음은 exact라고 해요. 챕터 2-4. exact differential equation. 이건 뭐냐면 어떤 mxy라는 펑션이 dx에 대해서 있고 nxy라는 펑션이 dy에 대해 있을 때 요것도 xy 펑션이고 요것도 xy의 펑션이지만
이 둘이 만약에 형제 사이라면, 그래서 유전자가 똑같아. 얘하고 형제 사이라면, 그래서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똑같아.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 그럼 형제 사이라면 부모가 있겠죠. 어떤 부모라는 G라는 펑션이 있어. G라는 펑션이 있어서 얘를 미분했을 때 DG가 얘를 미분했을 때 M하고 N하고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 특별한 경우, 아무 M이나 아무 N이 아니라 이 둘이 어떤 함수, 조상함수라고 그래야 되겠고요. 어떤 의미의 함수를 가지는데 걔가 얘하고 얘를 이런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형태일 때도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리니어든 난리니어든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챕터 2-5의 substitution인데, substitution은 여기에 딱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 걸려있을 수 있는데, 근데 교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화살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substitution, 동그라미를 해놓은 거, substitution은 그냥 문제를 꼬아놓은 거예요. 그냥 큰 틀에서는 반드시 그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풀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를 그냥 꼬아놓은 거야. 다 그렇진 않은데 그냥 큰 틀에서. 어차피 풀릴 문제를 이제 꼬아놓은 거지. 예를 들어 dy dx는 x의 제곱, y 프라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냥 x제곱 대신에 x제곱 대신에 u라는 걸 쓰고 dx 대신에 루트 u를 쓰면 하여간 이상하게 꼬아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풀릴 것 같은 문제인데 변수들을 좀 복잡하게 꼬아놔서 그냥 보면 이제 안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대부분 요 안에 들어가는, 약간 베르눈이 약간 얘기긴 한데 대부분 요 안에 포함되는, 그래서 내가 화살표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리니어해서 풀릴 수밖에 없는 경우거나 아니면 결국은 이게 섹터블 베리어블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analytic solution이라고 해요. analytic solution을 예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전체 중에 이런 문제는 별로 안 돼요. 대부분은 이렇지 않은 문제예요. 대부분은 이렇지 않은 문제인데, 그럼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느냐? 그런 문제주는 quantitative approach, 또 다른 말로는 numerical approach. 수학으로 풀지 않고요, 계산으로 풉니다. 수학으로 풀지 않고 계산으로 풉니다. 근사하는 거죠. 근사. approximation. 계속해서 approximation 하는데, approximation이 어느 단위에 쓰느냐? 굉장히 small, 굉장히 좁은 piecewise. 굉장히 좁은 구간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계속 계산을 곱하기. 지난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임의의 난리니어 함수가 있을 때 난리니어 함수 못 푸는데 이걸 어떻게 푼다 그랬죠? 임의의 좁은 구간에 대해서는 리니어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죠, 그죠? 물론 에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작은 구간을 여러 개 나눠가지고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디퍼런시에이션, 어프록시메이션 풀고 이렇게 가는 거지. 리니어 하다가 보고. 큰 틀에서는. 그래서 어프록시메이션으로 하면 웬만한 게 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면 태풍의 경로, 날씨 예보가 나오죠. 근데 태풍의 경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죠. 잘 보면. 그만큼 리니어라이즈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그젬플을 보면 트럭이 보이죠? 트럭이
조그마한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요게 아주 작은 조각들, 이제 메쉬라고 합니다. 그런 메쉬들이 이제 쫙 연결해서 트럭을 만드는 거고, 쿵 하고 충격을 받으면 어느 하나에서 그 영향이 반영되고 그게 전달되고 조금씩 풀어내는 거죠. 전체에 대해서 못 푸니까. 근데 이 어프로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됩니다. 이 어프로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잘 돼요. 해보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동차 만들 때 요쪽 그림을 보면 자동차 그림이 있죠. 자동차 만들 때 자동차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알려면 박아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 만들어보고 박아봐야 돼. 어디가 깨지는지 어디가 안 깨지는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한 10년, 15년 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다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무한히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보완해서 나중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실제로 만들어서 한번 박아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링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랑 실제 실험하는 거랑 굉장한 유사도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쪽은 챕터 2-6 Numerical Approach. 챕터 2는 이 정도를 배우면 우리가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1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겠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가장 첫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볼까요? 자, 없으면 내가 잠깐만 제일 뒤에 학생 카메라 화면이 지금 정확하게 잘 잡혀있나 한번 확인해 봐 줄래요? 걱정이 돼서.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우리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합시다. 인류의 축복. 리니어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많다는 게 인류의 축복이라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리니어 하다는 거의 정의는 뭘까요? 정의. 물리적으로는 선이다, 선. 끝. 리니어 하다는 건 선이다. 리니어 하다는 건 자판기 비슷해요. 100원 넣으면 100원짜리가 나오고요.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이 나와요. 1000원 넣으면 1000원짜리 물건이 나오고요. 자판기 같은 거지. 리니어하다. 수학적 정의도 있어요. 수학적 정의도 있는데, 수학적 정의는 X1이란 인풋을 넣었을 때 Y1이란 아웃풋이 나온다고 합시다. 거꾸로 쓸게요, 그럼. Y1이란 인풋을 X1이란 인풋을 넣었을 때 Y1이란 게 이제 튀어나오고, X2란 인풋을 넣었을 때 Y2라는 게 튀어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리니어한 펑션, 리니어한 시스템은 첫 번째, 슈퍼포지션이 돼요. 슈퍼포지션이 된다는 건, 만약에 내가 F에다 X1하고 X2를 동시에 넣었다. 그럼 Y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럼 Y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커런트 소스랑 볼테이지 소스를 동시에 넣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Y라고 합시다. 전류를 계산해 보고 싶어. 커런트 소스가 X1만큼의 인풋을 넣고 볼테이지 소스가 X2만큼의 인풋을 넣고, 그럼 Y가 아웃풋을 내가 보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직 안 했나? 전기에 대해서?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Y1을 구해요. 요거 없다고 요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Y2를 구해요. 그러고 나서 Y1과 Y2를 어떻게 해요? 누구 마음대로 더해? 누가 더하래? 근데 더하잖아, 사실. 근데 왜 뭘 믿고 더해? 그 더하면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
더하죠, 그죠? 근데 더하면 돼. 근데 왜 더하면 되냐?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은 입력이 막 있어도 같이 입력을 때려 넣어도 이걸 각자 분리해서 계산한 후에 더하면 돼. 그러니까 계산이 쉽잖아. 그죠?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RLC 회로는 기본적으로 다 선형 회로예요. 그리고 모든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는 입력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 각자 계산하고 더하면 돼. 더한다는 건 우리한테 가장 쉬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잖아. 그래서 선형 시스템은 분석이 쉬워요. 왜냐면 따로따로 뭐 영향이 아무리 많은, 변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들을 각각 계산해서 계산하고 나서도 복잡한 연산을 필요 없어. 더하면 돼. 그게 중첩의 원리, 슈퍼포지션의 원리. 이게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선형 시스템은 어떤 특성이 있냐? 스케일러블해요. 스케일러빌리티. 근데 어느 날 볼티지 소스에다 내가 열받아서 볼티지 소스에 100배를 더했어. 알파배를 곱했어. 볼티지 소스를 확 높였어. 뭐 커런트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전류 Y는 볼티지 소스가 100배 커지면 Y는 몇 배 커질까? 100배 커져요. 근데 누가 마음대로 100배를 곱하라 그래? 선형이면 곱해도 되는 거지. 선형이면 그냥 알파배를 키우면 알파배만큼이 아웃풋이 나와요. 그냥 스케일러블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뭐 X1 굳이 안 써도 되겠죠. X1에도 X2도 똑같으니까. 자, 이 두 개를 합치면 선형의 핵심적인 특징이 나오죠. 두 개를 합치면 내가 만약에 알파 X1 플러스 비타 X2 볼티지 소스의 알파만큼 구하고 커런트 소스의 비타만큼 곱하면 아웃풋은 알파 Y1 요거로 있는 거 하고 비타 Y2를 더하면 돼. 슈퍼포지션. 이건 스케일러블. 끝. 요걸 만족하는 시스템은 바로 선형입니다. 요걸 만족하는 시스템은 바로 선형입니다. 요걸 만족하지 않으면 비선형이에요. 요걸 만족하는 거는 누가 만족하냐? 그냥 선만 만족해요, 선만. 딴 거 없어요. 선이면 저게 돼. 다른 거면 저게 안 돼요. 근데 많은 엔지니어링 문제들이 이 문제로 풀릴 수 있다는 게 우리 엔지니어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리니어하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리니어하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리니어하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리니어하다는 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디펜던트 베리어블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퀘이션이 y하고 y 프라임하고 y 더블 프라임하고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만 표현돼. 즉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안 되고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만 설명이 돼. 그게 이제 differential equation,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3y 프라임 플러스 exponential x y 더블 프라임은 제로. 자, 이거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인가요? 맞아요. linear differential. x는 상관없어요. y만. 이건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인가요? 아니죠. 곱해졌으니까 더 이상 리니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만 있으면 x는 뭐든지 상관없이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요 정의를 만족할까? 한번 간단히 체크해 보죠.
저 정의를 만족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어요. x라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랑 y하고 y'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a1x 뭐 어떤 개수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익스포넨셜이 붙을 수도 있고요. y' 플러스 a0xy 뭐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럼 x와 y와 y''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겠죠. 저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z1 어떤 아웃풋은 y1을 넣었을 때 그러면 a1x y1 프라임 플러스 a0x y1이 되고 z2는 y2를 넣었을 때 y2 프라임은 a1x y2 프라임 플러스 a0x y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z1 플러스 비라 z2는 어떻게 될까? 알파 z1 플러스 비라 z2는 하나씩 보죠. 얘하고 더하고 더한 거죠. 알파 z1이니까 여기다 알파를 더할게요. 알파 a1x y1 프라임 플러스 알파 a nothing x y1 더하기 비라 z2 비라 a1x y2 프라임 플러스 비라 a0x y2가 되고요. 그럼 이거를 a1과 a2에 대해서 묶어보죠. a1 여기 있고요. a2, a nothing 여기 있네요. a1에 대해서 a nothing에 대해서 묶어보면 a1x 알파 y1 프라임 플러스 비라 y2 프라임 플러스 a nothing에 대해서 a nothing x 알파 y1 플러스 비라 y2가 된다. 그죠? 요것은 요 형태에서 생각해보면 y' 대신에 알파 y' 비라 y2 프라임이 들어가는 거죠. f에 x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x는 변하지 않았고 x에 요 y 대신에 알파 y1 플러스 비라 y2가 들어갔죠. 그죠? 알파 y1 플러스 비라 y2가 들어갔고 y' 대신에 요만큼이 들어갔죠. 알파 y1 프라임 플러스 비라 y2 프라임.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요거와 요게 같다. 즉 내가 들어가는 놈에 y1, y2의 스케일을 해서 넣고 y1 프라임, y2 프라임의 스케일에서 넣었더니 아웃풋이 알파만큼 증폭되고 비라만큼 증폭됐더라. 요거죠.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요런 y와 y''으로만 이루어진 디퍼런셜 퍼스트 오더에 대해서 이게 리니어한가를 보려면 뭐 이렇게 직접 해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데 실제로 이제 풀 거죠. 실제로 풀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는 트릭에 대한 거예요. 요런 거는 사실 기말고사 치고 나오면 까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다드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리니어를 풀 때는 항상 스탠다드 폼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dy dx라고 쓸까요? 자, 보통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앞으로 푸는 방법들을 배울 텐데 푸는 방법을 적용하면 다 틀릴 겁니다.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고 문제를 푸세요. 스탠다드 폼은 dy dx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나눴다는 얘기죠, 그냥. dy dx 앞에 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건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스탠다드 폼에서 풀지 않으면
틀립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중에 5%는 반드시 스탠다드 폼에서 시작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통계적으로 5%는 무조건 여기서 시작해서 점수를 무진장 깎여요. 그래서 이제 고안한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풀면 점수를 아예 안 주겠습니다. 빵점을 주겠습니다. 부분 점수를 주겠습니다라고 한 2번 얘기하면 아무도 이렇게 시작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5%를 구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문제를 풀면 숙제든 시험이든 빵점을 줄게요. 알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러면 이제 거의 모든 학생이 스탠다드 폼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데피니션을 얘기했고,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컴퓨터 게임 뭐예요? 응? 오버워치?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뭐였지?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막 뿔 달고 이런 거였는데. 워크래프트. 그 전에는 듄2. 여러분 모르죠? 토탈 커맨더가 있고, 듄2가 있고, 듄2에서 이제 혁신적으로 나온 게 워크래프트고, 워크래프트2에서 이제 막, 강화제 이런 게 나오고, 스팀팩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러고 나온 게 스타크래프트. 그래서 친구가 아침에 빨간 눈을 하고 손목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9시 수업을 들어오는 거 보면 밤새 듄2 했구나. 뭐 이런. 그때는 부대 지정 이런 게 없었어요. 일일이 유닛을 하나씩 다 마우스로. 키보드 없이 마우스로 탁탁탁탁탁탁. 무지 힘들었겠죠.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냐? 자, 여러분 모든 인풋이 모든 아웃풋에 기여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왜 했냐? 제너럴 솔루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 두 번째는 제너럴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은 말 그대로 제너럴 솔루션. 모든 솔루션을 다 포함하는 어떤 표현 형태. 모든 솔루션을 다 포함하는 어떤 형태. 그래서 솔루션에 하나도 예외가 없이 이 제너럴 솔루션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너럴 솔루션인데, 근데 이제 그게 제너럴 솔루션이라는 말은 유니크 솔루션일 경우에는, 솔루션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제너럴 솔루션이겠죠. 근데 유니크 솔루션이 아닌 경우에, 멀티플 솔루션인 경우에는 그 많은 솔루션들을 하나의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답이 하나였죠. 답이 하나여서 심지어는 답을 예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 맞나? 어쨌든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 수학 주관식 문제 답이 루트 2일 거라고 예상한 학원 강사 선생님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능 주관식 답의 패턴을 봤을 때 0 나왔고 마이너스 1 나왔고 1 나왔고 뭐 나왔고 이번에는 루트 2가 나올 차례다. 근데 진짜 루트 2가 나왔어요. 그만큼 솔루션이 물론 그거랑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유니크하고 꽤나 정해져 있어. 근데 대학에 와서는 이제 솔루션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길도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고 솔루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 제너럴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예를 들 때 시간과 학점, 크레딧이라고 해요. 스코어라고 해요. 시간과 학점. 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무려 5,000시간의 시간을 들였어요. 5,000시간의 시간을 들였어. 그 학기 동안. 그래서 어떤 이밸류에이션 시스템을 통과했어. 학점이 나왔는데 F가 나왔어. 어떤 학생은 100시간 시간을 들였어. 학점이 나왔는데 A+이 나왔어.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어떤 학생은 50시간의 시간을 들였어. 학점을 나왔는데 A+이 나왔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 학생은 오버워치를 하는데 4,999시간을 썼고 공부하는데 1시간 썼어. 이 학생은 오버워치를 하는데 50시간을 썼고 50시간 공부를 했어. 이 학생은 50시간 공부하고 게임을 하나 안 했어. 이상한 학생이지. 이런 학생이 되면 안 돼. 이 정도는 되지. 자, 그래서 4,999와 1이 학점에 기여하는 바는 학점으로 가는 순간 얘는 0으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기여도가. 얘는 학점으로 직접 기여를 하는 거지. 얘도 학점 기여도 입장에서 보면 0으로 기여를 하는 거고 얘는 이만큼 기여를 하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이만큼 기여를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웃풋이 똑같다고 해서 솔루션이 하나는 아니에요. 100도 솔루션이고 50도 솔루션이에요. 그럼 얘네는 뭐냐? 얘네는 기여하지 않은, 기여도가 전혀 없는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럼 살짝 다르게 그려보면, 자, 학점 부분이 있고, 학점이 아닌 부분, 느낌표면 나시죠? 논리에서. 학점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한 시간, 논 시간이 있고, 스터디한 시간, 공부한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블랙박스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관계를 맺을 텐데, 요 연결이 되고 관계를 맺는 거는 이제 우리 수업으로 보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통해서 연계가 되는 거죠. 그죠? 인풋과 아웃풋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통해서 연계가 되는 거죠. 언노운 시스템인데. 학점이 아닌 걸로 딱 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YC라고 하면, 요 YC를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딱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빵이에요. 그 다음에 스터디한 걸 YP라고 할게요. YP라고 하면 얘는 YP를 집어넣으면 어떤 내가 목적했던 값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입장에서 보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differential equation이 있어. 3y' 플러스 2y는 제로라는 게 있어. 그러면 요거는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이죠. 요거를 만족하는 거는 YC예요. YC를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0이 나와요. 그래서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에서 집어넣었을 때, 요러면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이죠.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에 집어넣었을 때 솔루션이 되는 거를 homogeneous solution이라고 해요. 얘는 아웃풋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냥 0을 만들어내는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이고요. non-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 있죠, 그죠? non-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 똑같은데 gx다. 예를 들어 뭐 어떤 x로 상관없어요. non-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에서 그 gx를 만들어내는 솔루션은 yp입니다.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하는. 그러면 general solution은 뭐냐? 이거는 homogeneous solution이고 이거는 particular solution이면 general solution은 뭔가? general solution.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 똑같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 이게 문제야. 얘의 general solution은 뭘까? 모든 솔루션을 다 이야기하는 건 뭘까? 뭘 것 같아요? general solution y는 모든 솔루션이 다 들어가야 돼. 예외 없이. 뭘까요? yc 플러스 yp겠죠. 그죠? 왜냐하면 yc는 여기 들어가 봐야 0으로 나오니까 기여도가 전혀 없어요. yp는 들어가면 그냥 gx를 딱 만들어내니까 솔루션이죠. 이게 바로 제너럴 솔루션이 됩니다. 우리 매트릭스 얘기로 한번 다시 비교해보면, 다시 적어보면, 자, 요런 매트릭스에 요 앞부분을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뒤에 GX 부분도 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여기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한번 그려봅시다. 아웃풋을 0으로 만드는 거.
매트릭스의 경우에 아웃풋을 0으로 만드는 거. 뭘 하면 아웃풋이 0이 될까? 마이너스 2, 1. 어때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 그죠? 0이네. 그죠? 둘 다 0이에요. 그죠? 여기다 뭐 어떤 컨스탄트가 구해줘도 상관없겠어.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0, 0. 아웃풋은 무조건 0이 나갈 거예요. 항상 0이 나가겠죠?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봅시다. yp는 뭘까? 2 봐야겠다. 1, 2네, 1, 2. 아, 그러네, 1, 2. 1, 2. 1, 2를 넣으면 2 플러스 8, 10. 1 플러스 4, 5. 파티큘러 솔루션. 내가 원하는 gx가 톡 튀어나오는 거. 그럼 제너럴 솔루션은 요구의 경우에는 yc 플러스 yp니까 마이너스 2, 1, 컨스탄트 플러스 1, 2.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다양하죠. 만약 컨스탄트가 0라면 1, 2도 솔루션이고요. 컨스탄트가 1이라면 마이너스 1, 3. 컨스탄트가 마이너스 1이라면 3, 1. 뭐 계속 있겠죠. 컨스탄트 바뀝니다. 이 모든 게 다 이 솔루션을, 이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요. 아무거나 집어넣을까? 3, 1 집어넣을까? 3, 1, 3, 1. 3 플러스 2는 5. 6 플러스 4는 10. 그죠? 1, 2 마이너스 1, 3 집어넣으면 똑같죠? 모든 게 다 이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결국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놈과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 결국 그 아웃풋을 만들어낼 놈들의 단순 선형 조합으로 하면 모든 솔루션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질문. 질문 있어요? 그 스탠다드 폼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지금 위쪽에서 차이점이 A1X를 양면에 나누는 A1X를 양면에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여부인데 그 지난 수업 시간 때 나눗셈은 그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죠? 나눗셈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는 A1X가 0이 아닌지를 체크를 하긴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처음에 식을 쌓아 올릴 때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맞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네, 그렇게.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시작해야 돼. 문제를 풀 때.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현상을 모델링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현상에서 A1X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A1X가 제로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못 가는 거지. 이제 풀기 시작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가서 풀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YP는 항상 하나만 나오는가? YP는 사실 그 YP가 얘를 YP로 잡아야 돼요, 사실. 이 중에 어느 거라도 YP를 잡아야 돼요. 그죠? 어느 거라도 YP를 잡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YP는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쵸? 묘하죠? 그러면 제네럴 솔루션이 YP라는 거예요? 제네럴 솔루션이라는 게 YP라고 볼 수 있어요?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제너럴 솔루션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씩 고르면 걔가 YP는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너럴 솔루션은 모든 YP라고 볼 수도 있죠. 모든 YP. YP들의 총합, 총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스탠다드 폼에서 저렇게 맨 처음에 저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하고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이렇게 이따가 배울 실제로 푸는 방법 할 때 푸는 방법을 유도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유도를 해서 풀거든요. 그래서 푸는 트릭에 대한 거라서 이런 거는 이제 기말고사 치고 머리를 한번 확 흔들어서 까먹었는데 기말고사 칠 때까지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여러분 3년 내도록 4년 내도록 가지고 다닐 거예요. 앞으로 향후 3년간. 그리고 엔지니어링 게 있으면 평생 가지고 다닐 컨셉입니다.
또 질문. 그 호모 쪽에서, 호모 디펜스 이크션 쪽에서 그쪽은 아예 그냥 0이어서 그 파티큘러 솔루션에 영향을 안 주는데, 답에 영향 안 주는데, 그 호모 디펜스 이크션이 굳이 왜 필요한 건지.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왜 필요하냐? 네.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하고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공학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질문인데 그거 다음 요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한번 저놈이 도대체 뭔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2미닛 브레이크 가지고요. 주의할 사항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나가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분은 나가시고요. 2분 동안 저거 건들지 마시고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준비를 좀 할게요. 자, 2미닛 브레이크 하고 자유롭게 2분 쉬고 연기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이유 중에 하나, 어쩌면 궁금할 것 같은 거는, 그럼 왜 솔루션이 여러 개인가요? 언제 솔루션이 여러 개인가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까 봤던 리니어 시스템. 왜 얘는 솔루션이 여러 개일까? 보통 고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역행렬 구해서 풀었죠. 솔루션이 여러 개이지 않았죠, 그때는. 그죠? 그때는 답이 하나였을 거예요,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다 답이 하나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솔루션이 여러 개. 왜 솔루션이 여러 개일까? 혹시 이걸 보고 감이 오는, 아, 이래서 여러 개인 것 같다,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역행렬이 안 되니까.
발산하니까. 그것도 맞아요.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 그러니까 역행렬도 전혀 모르는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한참 보다가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한 직관적인 거.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길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게 목적지라고 보면 네.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 팔도. 그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솔루션이 여러 개가 있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요걸 보고 이제 또 제일 맞고요. 요걸 보고 일반인이 궁극적으로 식이 그냥 하나니까. 그렇지. 궁극적으로 식은 하나예요. 1, 2, 5에 2를 곱하면 2, 4,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란 말은 정보량은 하나인데 정보는 하나인데 변수는 두 개죠. 두 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정보량이 하나니까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니까 x1과 x2 사이에 우리 특정 점을 솔루션을 찍고 싶은데 특정 점을 찍고 싶어. 근데 정보량이 하나다. 정보량이 하나는 디멘전이 1이라고 보고요. 여러분 기하학에서 디멘전이 1인 거는 뭘까요? 선이에요, 선. 기하학에서 디멘전이 2인 거는 평면이에요. 디멘전이 3인 거는 이제 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1이라서 나는 어떤 점을 딱, 변수가 두 개라서 점을 딱 찍어서 이게 유닉 솔루션이라고 하고 싶은데 정보량이 두 개가 들어와야지. 요만큼 여기로 가고 요만큼 여기로 가고 두 개가 들어와야 딱 찍을 수 있는데 정보량이 하나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는 건 다 솔루션일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멀티플 솔루션이 생기는 이유는 변수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으면 멀티플 솔루션이 생겨요. 변수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으면 멀티플 솔루션이 생겨요. 자, 이 현상을 24시간 체험하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왜 이걸 24시간 하고 있고 이거에 감사해야 돼. 이걸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정형외과 의사밖에 없어. 정형외과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는 이게 아니었으면 돈을 떼돈을 벌었을 텐데 정형외과 의사는 이 현상을 알면 땅을 치면서 창조주를 미워할지도 몰라. 뭐냐? 자, 이 세상은 수학적으로는 얘를 기술하려면 6개의 변수가 있는데요. 위치를 어떤 스피커 원점이라고 칠게요. X, Y, Z, 다음에 각도, 롤, 피치, 요. X, Y, Z, 롤, 피치 오면 얘 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정보량 측면에서는 6개, 6 degree of freedom이라고 그래요. 6 도프, 6개면 어느 위치든 다 6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팔, 이 손가락 빼고요. 내 팔에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몇 개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일 것 같아? 7개. 손가락 빼. 7개. 7개의 관절이 있어요. 어때요? 하나가 비죠. 정보량이 하나가 없죠. 그럼 무슨 일이 생겼냐? 내가 이걸 잡고 죽어도 놓치지 않겠어. 놓치는 순간 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죽어도 놓치지 않겠어. 그런데 내가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솔루션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내 뼈가 안 부러져요. 만약에 관절이 하나가 적었으면 유니크 솔루션일 거야. 그래서 폭탄을 잡을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누가 밀었어. 그럼 뚝 하고 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디스터번스, 세상은 디스터번스 천지예요. 세상은 예측지 못한 일이 천지라고. 새가 날아가다 툭 부딪혔어. 슉. 내 팔이 안 부러졌어. 유연성이 더해지는 거지. 유연성이.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조작을 능숙하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딱 고정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요. 그게 이제 널 모션이라고 하는데 제일 뒤에 학생 불 한번 꺼봐 줄래요? 요거 보는 동안만.
한번 보세요. 이게 7자유도 로봇이거든요. 인간 팔처럼. 자, 요게 널 모션이에요. 끝을 딱 고정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계지가 있죠. 저런 다시 켜도 돼요. 저런 다시 불 좀 켜주세요. 저런 널 모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팔이 안 부러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절이 무한히 많으면 비효율성이 너무 높아져. 관절이 하나 정도 많은 거는 계산 측면에서도 거의 최적화된 계산, 그러니까 인풋 대 아웃풋이잖아. 계산 양도 두뇌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거든. 두뇌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안 쓰면서도 내 몸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가 7쯤 될 거예요. 8, 9 하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고 유연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러면 이제 단단한 리지더티, 단단한 게 떨어지지. 무거운 걸 못 들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뭐 팔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면 요 팔 길이의 비율이 내가 정확히 1대 1.47인가 그래요. 인간 평균이. 근데 그건 왜 그럴까? 여러분 부모님이 그래 1대 1.47로 해주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것도 이제 공학적으로 얘기가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미분 그 자코비안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여러분. 자코비안은 뭐냐면 끝점에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예요. 여기서 한 이 정도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 정도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뭐 이 정도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죠? 당연히. 그게 최적화되는, 그 편하게 움직이는 범위를 최적화시키는 팔의 비율이 인간의 팔의 비율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팔은 이미 최적화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끝을 가장 많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 요 구조상에서는. 만약 여기가 조금 짧았으면 그 움직일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훨씬 줄어들었을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는 왜 멀티플 솔루션이 생기느냐? 정보량이 부족이다. 정보량이 충분했으면 멀티플 솔루션이 안 생겼을 거다. 그게 여러분 수업 교재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교재에 보면 로봇도 있고, 그죠? 뭐 널 스페이스도 있고, 뭐 널 모션 있죠. 널 모션이라는 게 이제 여러 멀티플 솔루션들인 거죠. 그래서 그림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너럴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는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너럴 솔루션은 먼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부터 구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바 중에 하나는 어떤 확정된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쭉쭉쭉쭉쭉 나가면 답이 구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대학 때부터는 그냥 일단 트라이 해보고 뭔가 힌트가 있으면 뭐 그 힌트를 반영해서 다시 트라이 해보고 또 뭔가 힌트가 있으면 그 힌트를 반영해서 다시 트라이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돼요. 반복하다가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립된 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스탠다드 폼에서 시작해 봅시다.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항상 스탠다드 폼에서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YC를 알고 있다고 하고 YC가 이 안에 들어갔다고 할게요. first order니까 요 밑에 C라고 쓸 수가 있겠죠. C는 제로다. YC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냥 요거 풀 수 있겠죠. 그냥 풀면 dyc dx는 마이너스 px yc가 되겠고요. 그럼 뭐 요거는 보면 yc 1로 보내고 x 1로 보내면 yc는 이쪽으로 보내고 x는 이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px의 dx가 되겠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적분하면 YC는 absolute YC는 ln absolute YC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 플러스 c1이라는 어떤 상수가 되겠다. 그죠? 적분하면서 상수가 튀어나왔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붙여볼게요. 익스포넨셜 붙이면 익스포넨셜 ln 떨어지고 yc만 남겠죠. yc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 타임스 익스포넨셜 c1이니까 c2라고 할게요. c2 여기서 익스포넨셜 c1이었으니까 c2는 파지티브겠다. 항상 파지티브겠다. 파지티브 c2에 대해서 yc 앱솔루트는 이러하다. 자, 일단 이 과정을 한번 겪은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요거를 만족할 때 이런 형태구나. 근데 또 여기서 yc가 양일 때 음일 때도 좀 따져보고 yc가 0일 때도 좀 따져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까지 일단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 yc는 이 정도 모양일 것 같다. 그러면 넥스트 트라이얼에서는 그래. 그럼 yc의 다양한 경우들과 C2의 여기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야. C2의 다양한 경우들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하고 다 집어넣어 보는 거지. 검증을 하는 거지. 검증을 딱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그럼 C2 구호 따질 필요도 없고 YC의 앱솔루트 따질 필요도 없이 임의의 C에 대해서 이런 형태를 넣으면 항상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찾아서 여러 가지를 트라이 해봐서 이게 항상 여기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걸 알면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과정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다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은 제너럴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제너럴 솔루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파티큘러 솔루션을 다 표현해주면 제너럴 솔루션인 거죠. 모든 파티큘러 솔루션을 다 표현해주면 제너럴 솔루션인데 이 제너럴 솔루션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옛날에 어느 대학원생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옛날에 어느 대학원생이. 그때까지는 여기까지만 알려져서 여기까지 논문으로 나왔어. 근데 자기가 이제 이걸 풀어야 돼. 제너럴 솔루션을 풀어야 돼. 고민을 했어. 그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아이디어를 막 내다가 가만히 있어봐. 파티큘러 솔루션을 다 표현하면 제너럴 솔루션이래 이거지. 그러면 파티큘러 솔루션은 그래도 얘랑 완전히 따로 놀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형태니까 얘가 막 이렇게 변형돼서 파티큘러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진짜 멋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멋대로 근거 없이 그게 직관적 추측이죠. 직관. 그냥 직관적 추측으로 파티큘러 솔루션은 Y1은 이 가장 어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가지는 이런 형태 이거가 뭔가 변화가 돼서 이걸 Y1이라고 합시다. 이걸 Y1이라고 하면 Y는 제너럴 솔루션은 요 Y1X가 어떤 UX라는 어떤 변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근거 없이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근거 없이 찍어보고 그러면 정말 그러한지는 대입해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대입을 해본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UX를 존재하면 이런 UX가 존재하면 그럼 정말로 이 Y는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근데 그 파티큘러 솔루션이 모든 파티큘러 솔루션을 다 얘기하고 있으면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생은 아마 여러 가지 직관적 추론에서 트라이를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요거 가지고 하면 돼 라는 걸 알아내서 그게 교과서에 남은 거죠. 그래서 요 직관적 추론으로부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제너럴 솔루션이 존재하고 그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야. 집어넣어 봅시다. 자,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UX, Y1X, Y1X는 homogeneous solution이었고요. homogeneous solution의 essential한 파트였죠.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냐? dy dx 플러스 스탠다드 폼에서 시작한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집어냈을 때 모든 particular solution을 얘가 다 얘기해 주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얘를 여기 집어넣었다. 그러면 처음에 u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하겠고요. du dx y1은 남아있겠죠. 플러스 y1에 대해서 미분하겠죠. dy1 dx 파란색은 요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px y 대신에 u x y1x가 들어왔고요. 는 fx 이렇게 됐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u에 대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u 텀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u 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ux는 dy1 dx 플러스 px y1x 그 다음에 u 텀이 없는 거는 플러스 du dx y1은 fx 이렇게 됐네 그죠? 어느 대학원생이 여기까지 했어. 그런데 이걸 봤더니 이거 0이네. 그죠? 여기 0이잖아. y1은 호모지니스 솔루션이니까. 그럼 이제 이럴 때 대학원생들이 희열을 느끼는 거죠. 내가 한 게 맞는 것 같아.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거지. 남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풀 수 있겠죠? 여기서 du는 어떻게 돼요? fx divide by y1x dx니까. 이거는 미분하면 되겠네? 적분하면 되겠네? 적분하면 u는 인티그럴 fx y1x dx 플러스 c가 되고 그러면 요걸 조금 다르게 적을까요? y1x가 뭐였죠? y1x가 요거였죠. 요게 y1. 그러니까 요거의 인버스는 exponential integral px dx죠. integral exponential integral px dx times fx dx plus c. 자, u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y1의 인버스예요. y1의 인버스. 요거는 요거 인버스 취한 거예요. 인버스 취한 거. 자, 그러면 정말 그때 요 y가 전체를 얘기해 주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y는 ux 요거 곱하기 y1x잖아. 그러니까 ux 인티그럴 e의 인티그럴 p dx fx dx 플러스 c에 요게 ux예요. ux 곱하기 y1x 인티그럴 px dx 요만큼은 y1x죠. 그리고 쭉 그냥 쭉 길게 쓸게요. c 마이너스 인티그럴 p dx 오케이 플러스 e 마이너스 인티그럴 p dx 타임스 요거 인티그럴 e 인티그럴 p dx 타임스 fx dx. 자, 이렇게 나왔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학원생이 적었어요. 적고 봤더니 여기에 파티큘러 솔루션을 모든 솔루션이 다 포함하는지 지금 보고 싶었던 거죠. 봤더니 요게 뭐예요? 여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호모지니스 솔루션이죠. 호모지니스 솔루션이 들어있네? 그리고 요게 아마
particular solution이겠네? 라고 해서 다양한 컨스턴트에 대해서 다 때려 넣어서 검증해봤더니 다 맞아.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서. 그러면 그 대학원에서 논문을 씁니다. First order differential의 general solution에 대해서. 라고 하고 이 과정들을 쫙 얘기를 해요. 그리고 C를 다양하게 바꿔봤을 때 다 맞다는 거 보여줘요. 그러면 그 논문을 내면 박사학위를 받는 거죠. 졸업. 그걸 교과서에 남겨서 우리 같은 후대에 아마 몇백 년 이전의 일이었겠죠. 워낙 쉬운 거니까 지금 가서는. 자, 그래서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의 general solution은 이런 방법으로 구하게 됐고요. 답은 이겁니다. 답은 이건데 여러분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라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겠죠. 그죠? 외우진 않아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또 YC와 YP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아까 질문했던 제로로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는 집어넣었을 때 제로로 만들잖아. 제로로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럼 얘는 무슨 의미인가? 그런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고 다음 시간 예제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가장 쉬운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중에서도 가장 쉬운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얘기하면서 General Solution을 얘기했어요. General Solution은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솔루션 여러 개면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솔루션이 여러 개냐?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왜 내 팔은 부러지지 않는가? 왜 정형외과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버는가? 뭐 이런 걸로 귀결이 돼서 정보량 부족. 변수보다 정보량이 부족할 때는 그 정보량에 기반해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변수를 맞추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솔루션이 여러 개 나오게 됐고 그게 이제 인체에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가져다 줘. 그런 이제 결과가 있었다. 그 정도까지 오늘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보도록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어쩌면 우리 스케줄 조정을 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선일이 정해지면 스케줄 조정해야죠. 자,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다시 즐겁게 만나요.